위례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인데 이 대표 측은 현재까지 소환 조사에 응할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타고 있던 한국인 2명은 히말라야 등반을 떠난 아버지와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험준한 지형으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잦은 곳인데 추락 직전 인도 승객이 찍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하겠다고 공식화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 앞서 일본 기업이 우리 사법부에 냈던 최종 의견과 상당 부분 비슷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소, 대자연의 물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검찰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7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한 중심에 있던 의혹입니다. 현재까지 이 대표 측은 소환 조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민용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한민용 기자, 그러면 오는 27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날짜를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에 조사를 마치고 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4천억 넘는 이익을 몰아줬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651억 원가량의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추가로 수사가 계속된 만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될 배임 액수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검찰은 이 배임 혐의의 핵심으로 대장동과 판교로 있는 서판교 터널 계획을 꼽고 있습니다. 서판교 터널을 꼽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서판교 터널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입수한 문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 작성한 용역 보고서인데요. 시장님 결정사항,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의 결정이라며 이 터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이 공식적으로 고시된 건 2015년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고 1년이 지난 뒤인 2016년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일부러 이 개발 호재인 터널 계획을 늦게 고시해서 민간 사업자들의 땅 수용 가격을 낮추고 아파트 분양가는 높여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위례와 대장동 개발 정보를 사전에 미리 민간 사업자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도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며 민간 사업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정면 반박한 바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한민용 기자였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의혹은 이재명 대표 측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지분을 약속받았는지 여부입니다. JTBC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파일 이름은 골프 잘치기로 돼 있는데 이 안에는 이른바 천화동인 1호의 숨겨진 몫을 찾는 문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몫이 누구 것이다 여러 말들은 있었지만 문건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골프 잘치기란 파일 제목의 문서가 만들어진 건 지난 2021년 3월 29일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컴퓨터에서 찾았습니다.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가량을 천화동인 4호의 남욱 변호사가 갖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지분 중 일부를 남 변호사의 것처럼 해서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 이 대표 측이 받아가려 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유 전 본부장이 확인서에 초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김 씨에게는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대장동 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에게 지분을 넘길 방법을 논의한 2020년 10월 26일 당일과 그 전날에는 정진상 전 실장과 통화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일에는 6분 44초간 통화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의 소득 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거나 경기도 얘기, 수원의 텃세에 대해 대화했다고 검찰에 해명했습니다. 이 통화를 포함해 김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정 전 실장과 29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통화를 자주 했던 이유에 대해 실세라는 소문이 있어서 전화를 해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 입장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법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는 통보를 받았는지, 소환에 응할 건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 우리 대변인들이 얘기할게. 밀지는 말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에 해도 너무한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과 관련한 조사인데 성남FC 사건 변호인에게 구두로 전달됐다며 소환 통보 방식도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가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단 1원도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누가 돈을 받았는지는 혐의 입증과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기부를 받은 게 있다? 그것도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중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한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를 모른다고 한 건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와 관련해 현재까지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불출석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이 사건 키맨으로 지목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약 7시간 뒤면 태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태국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환 기자,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공항으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김 전 회장이 수감돼 있는 외국인 수용소 앞에 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오후 6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3시간 안에 김 전 회장이 이곳을 나서서 공항으로 갈 예정인데요. 출국 절차와 우리 사법당국의 인계 절차를 밟은 뒤에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과 이승환 기자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취재 접촉을 혹시 해봤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은 하루 30분 안에서 가족들과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 머물고 있는 한 측근은 김 전 회장이 아이를 많이 그리워했고 미안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당분간 가족들과 연락이 끊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자녀와 많은 통화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김 전 회장과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태국 당국에 제지당했습니다. 예. I'd like to meet inmate Songtae Kim, Korean. Yeah. Here. You have any paper? We need to get the permission. 예,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행 비행기를 태국에서 타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현지 공항에는 검찰 호송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오르는 즉시 체포영장을 읽고 집행합니다. 우리 국적기는 한국 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법 절차가 시작됩니다. 검찰은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 순간부터 시간 싸움입니다. 네, 지금까지 태국 현지에서 이승환 기자였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전 회장도 서로 본 적조차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전직 쌍방울 임원은 이 대표가 김 전 회장과 가깝다고 말한 바 있는데 하지만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김 전 회장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 사이 본 거.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기는커녕 아예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둘 사이 접점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은 쌍방울 전 부사장 한모 씨 녹취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지난해 1월 한 전 부사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과 가깝다고 말한 겁니다. 또 이 후보가 쌍방울 내 사무실에도 2번이나 들렀다며 도지사 되기 직전과 직후로 기억한다는 대화가 담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화의 맥락과 상황을 파악해 김 전 회장을 추궁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의 관계를 약한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근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2년부터 쌍방울에서 고문 등으로 일했고 경기도에서 일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받습니다. 또 쌍방울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경기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중간 고리를 거쳐 이해관계를 주고받은 건 아닌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강원도에는 주말 내내 많게는 60cm가 넘는 눈이 왔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그동안 내린 눈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나무마다 하얗게 눈꽃이 피었습니다. 설악산은 이름처럼 설산이 됐습니다. 한 10년 만에 저도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거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미시령엔 성인 무릎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고개 넘어 속초 도심도 말 그대로 눈에 파묻혔습니다. 문제는 바로 날이 추워졌다는 점입니다. 많이 내린 눈이 그대로 쌓이고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찻길은 제설 작업이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쌓여있던 눈을 가장자리로 계속 밀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는 제 키보다 높은 눈에 완전히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지도 보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버스 타려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치우지 못한 눈 때문에 상가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차 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눈을 다 쳐야 돼. 그리고 지금 장비 구하기도 힘드니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와 빈 축사가 쓰러졌습니다. 주말 사이 교통사고 신고는 일주일 전보다 80% 늘었습니다. 오늘 하루 강원도에서만 9명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자동차 사고로 다쳤습니다. 내일 아침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더 떨어집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보셨듯이 이런 날씨에는 역시나 도로가 얇게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가 문제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차량 4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겨울철마다 되풀이되는 사고인데요. 이런 날 운전하실 때는 특히 속도를 더 줄이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갓길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차들. 조심스레 달리던 뒷차도 어느 순간 휘청 균형을 잃더니 그대로 앞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44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나는 모습입니다. 40대 운전자 1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저녁까지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살얼음이 미세하게 깔렸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 만큼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커멓게 변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블랙 아이스입니다. 브레이크 자체가 작동이 안 돼요. 스케이트 탄 것처럼 완전히 여기가 산비탈길에 응달이라 완전히 여기가 블랙 아이스가. 블랙 아이스 교통사고는 매년 1000건 가까이 발생합니다. 눈 쌓인 도로에서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더 많습니다. 알아채기 어렵고 아무래도 주의를 덜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날씨가 덜 추울 때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치사율이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날의 기후나 날씨나 습도나 바람에 따라서 굉장히 도로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살얼음이 끼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도 쉽지 않아 상습 결빙 구간을 미리 알아두고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어제 네팔에서 추락한 여객기에 타고 있던 72명 가운데 한국인이 2명 포함돼 있었는데요. 히말라야 등반을 떠난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2구의 시신이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네팔 민간 항공국이 공개한 여객기 탑승자 명단입니다. 유씨성을 가진 한국인 2명이 포함돼 있는데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로 알려졌습니다. 방학을 맞아 등반 여행을 위해 네팔을 찾은 걸로 전해집니다. 현지에서 한국어 등을 가르치던 네팔 출신 원불교 교무와 딸도 이번 사고로 숨졌습니다. घटना दुःखद भयो हैन अब यसको उद्धार कार्यको निम्ति सम्पूर्ण शक्ति लगाइएको छ नेपाली सेना सशस्त्र प्रहरी सबै 사고가 난 여객기엔 총 7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신은 네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지만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이번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현지 시간 16일을 국가 애도일로 선포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관광 도시이긴 하지만 험준한 지형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활주로라고 불립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추락 직전 기내에서 찍힌 걸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사고 이틀째 현장 수색에 나선 네팔 당국은 여객기 블랙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시 조종석 통신과 비행 데이터를 담고 있어 조사가 이루어지면 자세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히말라야 등반의 관문인 포카라 공항은 8,000m가 넘는 안나푸르나를 비롯해 높은 봉우리들이 가까이 있어 이착륙이 어려운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활주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도 포카라 공항을 떠난 소형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22명 전원이 사망하는 등 항공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히말라야 등반의 관문이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관광 도시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락 직전 기내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설레는 표정으로 창밖을 촬영하던 인도인 승객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초 후 영상 속 화면은 화염과 검은 연기로 뒤덮입니다. 인도 현지 매체들은 인도인 승객이 기내에서 촬영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올린 영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사고 직전 여객기가 왼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트는 장면이 포카라 주민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전 직장 동료를 3년 동안 가두고 성매매를 하게 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인과 강제로 결혼을 시키기도 했는데 성매매를 했던 남성이 신고를 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2019년부터 이곳에서 직장 선배인 김모 씨 부부와 살았습니다. 친언니처럼 챙겨주던 김 씨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는 돌변해 A씨를 가두고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하루에 일당을 80만 원 기준으로 못 채울 경우에 자기들이 심하게 매질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찬물에 가두고 3년 동안 2,000번 넘는 성매매를 해야 했고 대가 5억 원은 김 씨 부부가 챙겼습니다. 가족들이 A씨를 찾지 못하게 이름을 바꾸게 했고 강제로 결혼까지 시켜 남편이 A씨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정신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 범죄로 보고했습니다. 정신적 지배 상태에서 행해진 성매매래. 이게 가능합니까? 믿기 어려운 일인데 현실로는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각은 의외로 성매수남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애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얼굴에 이렇게 상처도 있고 이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 성매수남이 자기도 처벌받을 줄 알면서까지. 경찰은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 남편과
피해자의 남편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수남들을 수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모두에게 A+를 주고도 오히려 학생들의 민원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강의에 출석도 안 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적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교수는 집안일로 경황이 없었다고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서울시립대 A 교수는 지난 2020년 비대면 수업에서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모든 학생에게 A+를 줬습니다. 또 학기 중에 학생과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상담을 해야 하는 과목에선 상담을 하지 않고도 거짓으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지도비 400여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민원으로 조사가 시작됐고 지난 2021년 11월 학교 측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 교수는 당시 가정 문제로 경황이 없었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상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사후에라도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출석 확인 없이 학점을 준 것에 대해서도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최근 한 달 동안의 코로나 사망자가 6만 명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압박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공개한 건데 그 수치도 기존에 발표했던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오히려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이 이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지난 한 달간 코로나 사망자 수가 6만 명이라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3年1月5号的时候呢，在院新冠阳性重症患者数量达峰 12.8万人，到1月12号的时候回落到 10.5万人。 추세가 유지된다면 연간 70만 명 가량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발표한 사망자 수는 한 자릿수에 그쳐왔습니다. 그마저도 중단했다가 조작 논란이 확산되자 처음으로 사망자 수를 공개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정확한 통계를 숨겼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는 데이터 집계에 시간이 걸렸을 뿐 중국은 정확한 코로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여론조차 등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재감염이 이슈인 가운데 전문가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발표해도 누가 믿겠냐고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실제 베이징대가 현재까지 누적 감염자가 9억 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재 이 내용은 당국의 검열로 모두 삭제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징용을 시킨 일본 기업 대신 왜 우리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냐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정부의 배상안은 6개월 전에 일본 기업 측이 우리 대법원에 냈던 방안과 흡사합니다. 고심 끝에 내놨다는 해결 방안이 사실은 일본 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닌지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 때 한국인을 강제로 노동시킨 미쓰비시 중공업이 지난해 7월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 자산의 현금화를 미뤄달라며 대법원에 냈습니다. 제일 먼저 든 이유는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징용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입장도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쓰비시는 자산이 현금화까지 되면 양국 관계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6개월 뒤 우리 외교부도 같은 표현으로 한일 관계를 우려하며 현금화를 미루자고 합니다. 미쓰비시는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도 했는데 우리 측 발표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놨다는 해결책이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의 요구를 수용한 게 아닌지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방안을 공개한 뒤에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부터 나섰습니다. 논란이 됐던 수출 규제도 풀 듯합니다. 어찌 보면 일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니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찾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首脳間の合意があり、外交当局等が今努力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ぜひこの努力を続けてもらいたいと。 기시다 총리는 전날에도 최대한 빨리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우리 입장에 맞춰 수출 규제를 풀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편입시키는 조치를 할 거라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된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는 내용도 발표할 거란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일본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안을 내놓자 이제 관계 개선에 나서며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일본에 너무 양보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진다면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과가 포함된 성의 있는 호응이 있어야 최종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저울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이른바 친윤 의원들의 공세가 거셉니다. 나 전 의원을 반윤이라고 사실상 낙인 찍었는데 나 전 의원은 무소의 뿔을 언급하며 오히려 출마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나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의 투자 결정은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이끌어낸 성과라고 치켜세우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했습니다. 주말 사이 윤핵관 장제원 의원 등과 이른바 진박 간별사 난타전까지 벌였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대응은 달리하는 모습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전제로 비윤, 반윤 낙인은 안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죽었다 깨도 반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나 전 의원은 출마를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아 자신을 보수 원류라고 지칭하며 영원히 사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고 무소의 뿔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걸로 풀이됩니다. 측근들은 윤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출마 선언 안 하고 있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나가서 외교하고 계신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충정이에요. 계파 충돌이 거세지면서 진박 간별사 논란이 벌어진 20대 총선처럼 다음 총선 역시 참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여권 원로는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도면을 중국 기업에 넘겨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 기술을 퇴직한 연구원이 중국 기업 쪽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대가로 1,200억 원을 챙겼는데 기술 유출 피해는 수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18년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는 반도체 세정 장비를 개발합니다. 반도체는 섬세한 부품이라 조그만 먼지만 묻어도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기판에 최대한 손상을 주지 않고 씻는 장비를 개발한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기술인데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개발하자마자 기술 유출이 시작됐습니다. 세메스를 퇴직한 연구원이 이 기기 제작을 맡은 세메스의 협력업체에서 도면을 전송받습니다. 도면은 기술 유출 전문 브로커에게 넘어갔고 이후 중국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이 연구원과 협력업체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세정장비 20대와 도면, 또 다른 신기술들도 중국으로 유출해 약 1,2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세메스 전 연구원과 중국인 브로커 등 4명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이 산업 전반에 걸쳐 수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금 금리는 내리고 대출 금리는 올린다는 지적이 많자 은행들이 대출 금리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인식으로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그 폭에 비하면 대출금리 인하폭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이달 초 최고 연 8%를 넘겼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한 주 만에 7.4%대로 내려왔습니다.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아달라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주문이 나온 이후에 내린 겁니다. 하지만 예금금리와 시장금리가 뚝 떨어진 걸 감안하면 대출금리는 아직 덜 내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출 쪽은 확실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금 쪽이랑 적금 쪽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가계대출이랑 이제 소비에 대한 것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지금.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시장 채권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했을 때 예금과 은행채 금리는 5%대에서 4%대로 1%포인트 정도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절반도 안 되는 0.4%포인트가량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랐더라도 대출금리를 훨씬 더 내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오늘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0.05%포인트에 그쳐서 내일부터 은행 대출 금리는 딱 그만큼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가끔 깜빡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아이들의 학원비, 교복비 등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희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그런 것도 소득공제 항목이었나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교복처럼 직접 챙겨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찾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간혹가다 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육비 내역에 교복 구매 정보를 넣는 항목이 따로 있지만 깜빡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보청기와 휠체어 구입비도 구입처에서 의료비 납입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홈택스에 금액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서류는 회사에 내면 됩니다. 공제폭이 큰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잘 챙겨야 합니다. 미성년과 달리 성년인 자녀는 본인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가장 혜택이 커진 건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소득공제입니다. 지난해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1년 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1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2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750만 원 한도에서 1년간 낸 월세의 17%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도 20%에서 30%로 늘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6년 뒤에 지구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소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아포피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이 이 소행성에 탐사선을 붙일 계획입니다. 날아가는 총알에 올라타는 것보다 더 힘든 기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공하면 우주의 비밀에 한 발 더 다가설 걸로 보입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아포피스의 크기는 지름 370m로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와 비슷합니다. 6년 뒤인 2029년 정지궤도 위성보다 낮은 32,000km 상공까지 지구에 붙어 지나갑니다. 76년마다 돌아오는 헨리 해성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이 아포피스를 탐사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도 경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행성이 다가오기 2년 전인 2027년에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 누리호에 탐사선을 실어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누리호를 쓰고 다누리를 통해서 얻은 기술을 갖고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탐사선은 2년간 지구 궤도를 돌다가 아포피스가 지구에 가장 가까워질 때 궤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총알을 타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도전하는 건 아포피스가 태양계 초기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계가 생길 때 만들어진 소행성으로 당시의 성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탐사에 성공하면 우주 탄생의 신비를 비롯해 많은 과학적 성과를 얻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항우연은 민간과 함께 아포피스에 갈 무게 50kg의 꼬마 탐사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덩치는 작지만 큰 탐사선에 못지않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발달장애인 자녀의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또 이미 홀로 남겨진 또 다른 발달장애인 가정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들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입니다. 유방암을 앓고 있는 김미아 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엔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한 남은 시간은 6개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엄마랑 나랑 살 거. 엄마랑 나랑 살 거야. 계속 쭉. 아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해보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선생님과 단둘이 여행도 떠났습니다.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 거야. 근데 오늘 선생님이랑 약속을 잘 지켜야 다음에 또 가는 거야. 네. 항암 치료가 끝나고 2주 만에 만난 딸. 엄마 마음을 안다는 듯 꼭 안아줍니다. 잘 지냈어? 어머 맞죠? 선생님 우리 엄마예요. 엄마 고생 많았어. 엄마 고생 많았어. 김미아 씨는 아이들이 엄마 없이도 잘 살지 걱정입니다. 뭐거지예요? 예쁘게 묶어줄게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말해요. 오빠 찍어주세요. 이런 것들은 너 여기 선생님 어디서 나오셨게? 맞아요. 방송국. 지자체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으면 이러다가 제가 죽으면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뭐 부랴부랴 뭔가 뭐 진행이 되겠죠라고. 저녁이 되고 여행 갔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미아 씨는 아들이 낯선 환경이 아니라 친숙한 이 집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형제의 아버지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비교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생이 형의 보호자입니다. 오락실을 가고 친구들을 만나다가도 형을 먼저 챙깁니다. 5시쯤? 형? 네, 맞춰서 그래. 그럼 형 오기 전까지는 혜준 씨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형을 기다리는 것도 마트에서 형이 가장 좋아하는 쌀과자를 고르는 것도 동생의 일입니다. 올 여름까지 이어지는 지자체 긴급 지원이 끝나면 형제는 집을 떠나 장애인 거주시설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익숙한 터전을 떠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이곳이 낯선 곳에 서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도 있지만 운영 중인 지자체는 서울시 한 곳뿐입니다. 어머니의 바람은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늘 아침 잠에서 깬 이 집에서 또 다른 하루를 이어가는 것. 홀로 남겨질 이들은 그 일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어쩌면 그냥 흔히 있는 래퍼들 사이의 디스전, 즉 서로 힙합으로 비난하는 노래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한 래퍼가 음주운전 논란이 있던 래퍼 노엘을 겨냥했죠. 노엘은 바로 대응했는데 그 노래의 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부리는 내가 들이래도 뱀뱀 스닉 디스 내발 로고로 나오면서 어디다 대고 이간질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같이 바로 지하실 니네가 아마 삐도 좀 많고 한 번에 알아듣긴 쉽지 않아서 가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가사는 이 부분인데요.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 이 말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더 부적절하게 들리는 건 노엘의 아버지가
친윤 핵심 의원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엘은 래퍼로서 나름 인정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로 기억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노엘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나 그의 아버지나 여러 논란 속에서 서로 연관 검색이 될 때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 모두 부당한 연좌제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 큰 성인인데 사실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엘의 힙합에 나온 전두환 시대, 지하실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여당 실세의 아들이라는 그의 위치가 두드러졌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될 시대를 그가 노래에 추억했다는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고교야구 최고의 투수로 꼽힌 심준석이 미국 무대를 밟습니다. 피츠버그와 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를 향한 도전을 시작하는데요. 현지에선 박찬호가 떠오른다며 벌써부터 심준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최고 시속 157km에 달하는 직구는 상대 타자를 얼어붙게 합니다. 프로야구 무대를 휘저었던 선배들도 압도적인 구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나 저 볼 못 친다. 야, 총알이야, 총알. 고교야구 최고 투수로 꼽혀온 격수고 심준석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와 입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츠버그는 국제 아마추어 선수 22명과의 계약 사실을 공개하면서 심준석의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무엇보다 구단에서 좋게 평가해 주셨고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해 미래를 그려주셔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단 측은 야구공을 갖고 뭐든 할 수 있는 타고난 재능을 지닌 선수란 칭찬도 덧붙였습니다. 키 194cm로 체격이 좋은 데다 낙차 큰 변화구를 잘 섞어 쓰는 것도 강점입니다. 지난해 말 메이저리그는 국제유망주 랭킹 10위, 투수 부문 2위에 심준석을 올렸고 MLB.com은 이런 평가까지 내놓았습니다. He's been compared to a young Chun Hao Park since his early teens because of his poise, makeup, and fastball. 들쑥날쑥한 제구는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심준석은 다음 주 미국으로 출국해 홈구장에서 입단식을 치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이강철 감독 옆에서 양의지와 김하성, 고우석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WBC 대표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주장은 경험이 많고 서글서글한 김현수가 맡기로 했습니다. 어게인 2006 가능할까요? 메이저리거 김하성은 이런 답으로 4강을 다짐했습니다. 꼴찌가 1등을 이길 수도 있고 1등이 꼴찌한테 지는 경기가 나오는 만큼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봄날씨 같았던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추위를 이기는데 매운 음식이 도움을 주는지 알아봤다면서요? 네, 이 흔히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서 추위가 덜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매운맛의 성분인 캡사이신과 결합하면 뜨거움을 느끼는 온도에 임계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 체온에도 우리 몸을 덥다고 인지하게 되고 땀을 흘리게 되고 이게 증발되면서 체온이 더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추위를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보시면 우선은 이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겁니다. 생강차나 단호박, 마늘, 부추 등은 몸에 열을 북돋아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이 규칙적인 운동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또 근육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추위를 덜 느끼게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이 경기 동부와 또 강원 영서 쪽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 눈의 양이 0.1cm 정도,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위 속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서
안전운전, 안전보행 하셔야겠습니다. 자,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선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광주 4도, 부산 7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네, 계절이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는 목요일에는 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매일 만나는 즐거움. 새로운 맛의 즐거움. 맛을 담는 즐거움. 즐기고 싶을 때 여기부터라. 여기요. 콘드로이친. 이름이 좀 어렵나요? 연골 성분 이름 그대로라 바꿀 수도 없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머리보다 관절이 먼저 기억할 테니까. 관절이 먼저 기억할 이름.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네, 이제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여당에서는 전대를 앞둔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를, 야당에선 다시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박원석, 장성철 새로운 패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